주말간에 새로운 이슈가 나왔습니다. 끝판왕이죠. 버핏이 등장했는데 미국 은행을 살려줄지 덩달아서 증시도 구원자 역할을 해줄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파산 우려가 이어지고 있으면서 은행주들이 말도 못합니다. 밑에서부터 보시면요, 실버게이트 은행 파산했고요, 이제 마이너스 99% 하락해서 이제 상폐됐고 사실상, 그리고 시그니처 은행도 이제 폐쇄, 사실상 상장 폐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업 정지. 그 다음 차례 점점점 스멀스멀 위기가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좁혀옵니다. 이제는 오늘 말씀드릴 주제인 정부부터 연준, 버핏, 그리고 대형은행까지 요 은행 지금 살려야 된다. 퍼스트 리퍼블릭이라 그래서 FRC라고 하겠습니다. FRC 살리기 대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무너지면 또 그 위에 다른 은행들도 무사하지 못하고 원래 위험이 번지니까요. 요거 구해야 된다. 이렇게 미국이 사생결단으로 대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유럽에서 최대 은행 중에 하나인 크레딧 스위스, 미국에 상장돼 있습니다만 요것도 또 위험하다는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와, 주가가 최고점에서 97%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상장 폐지 상태라고 봐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살아있는데 약간 좀비 같은 상태인 것 같아요. 주가만 보면 크레딧 스위스의 주가는 최고점에서 97% 빠져 있는데, 제가 현재까지 수집한 정보로는 지금 UBS라고 해서 스위스 유럽계 민간 은행이 인수를 아마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든 살려야 되니까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주요 은행들이 남은 게 최상위 포시자라고 제가 부르는데, 버크셔 해서웨이가 금융에서는 최고 대장이고 JP모건이 1등 이렇게 있죠. 대장 형님들이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걱정스럽게 얘네들 살아야 될 텐데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 정부, 연준, 버핏 살리기 대작전을 잠깐 말씀드려보면요, 일단 재무장관이 옐런이죠. 옐런이 전화를 돌렸습니다. 추가 줄 도산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JP모건 회장인 제이미 다이먼한테 전화 돌렸습니다. 야, 이러면 다 죽는다. 너 지금 빨리 총대 메고 은행들 설득해 해서 JP모건 회장이 11개 은행 CEO들한테 전화 돌려가지고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지금 가장 위기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다가 예수금을 넣어줍니다. 예치금을 넣어주는 거죠. 300억 달러 넣었는데 그래도 시장은 지금 불안해하는 겁니다. 야, 이거 갖고 되냐? 지금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데.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괜찮다, 예금 보장해준다, 그리고 옐런 재무부 장관도 괜찮다, 예금 걱정하지 마라 해도 계속 돈 빠져나가고, 그리고 주가도 빠져나가니까 지금 우려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이런 그림을 봤는데 참 한순간인 것 같아요. 이 그림 참 흥미로운데, 보시면요, 여기 초록색 동그라미가 예치금이거든요. 그리고 부실 자산이 요만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은행은 우량하거든, 그래서 부실 자산은 요만큼밖에 안 돼, 이거 봐봐 우리 현금 엄청 많아 하실 수 있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그냥 어디 은행 망한데 그러면은 순식간에 진짜 몇 분 만에 돈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럼 갑자기 부실 은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실하지 않았던 초우량 은행도 순식간에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요즘은 더 확산이 쉽기 때문에 일명 터치런이래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러니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말 간에도 그렇고요. 주말에도 돈 빼는 게 너무 쉬우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러니까 연준도 급한 불 꺼야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200조 원 가까이 빌려줬거든요, 연준이. 그래서 은행들이 지금 연준한테 돈 빌려달라고 달려간 금액이 역사상 최고 금액입니다.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는 게 연준이니까 금융위기 때 한 100조 원 정도 빌려갔는데 이번에 일주일 만에 빌려간 돈이 200조 원. 역사상 최대입니다. 진짜 장난 아니죠. 금액으로 치면 이미 금융위기라고 봐도 되는데, 워낙 지금 뭐 한번 겪었던 일이고 초기 대응을 잘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90일짜리 대출을 대부분 빌려갔고, 오죽하면 연준이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신규로 대출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줍니다. 야, 1년 동안 빌려줄게, 안심해, 이러면서 지금 시장 불을 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규 대출 프로그램 이름이 BTFP라는 건데요,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어제 시장에서 야, 이거 돈 풀기잖아, 그러니까 양적 완화 아니고 BTFP다, 이건 다른 거야 이러면서 요걸 풍자한 그림입니다. 연준 너 또 돈 푸는 거네, 이거는 양적 완화잖아, 그러니까 변명한답시고 야, 우린 양적 완화가 아니고 BTFP야, 이건 신규 대출 뭔가 다른 거란다, 이런 거를 풍자하는 그림입니다. 사실상 똑같다고 봐야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돈 풀기라고 보는데, 제가 써놨지만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이 아니다, 이 정도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좀 비겁한 변명 아닌가 싶은데, 이건 이제 1년짜리 어쨌든 다른 형태의 신규 대출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 BTFP가 원래 은행 대출 프로그램인데 그게 아니라 바이 더 F로 시작하는 단어 피벗, 그러니까 이 연준의 전환을 사라, 그러니까 그냥 연준이 좀 도와주니까 또 돈 푸니까 BTFP가 그런 의미다라고까지. 그래서 이걸 해석해보면 이제 또 결국 연준이 좀 있으면 항복해서 금리 내리고
늘 그래왔듯이 금융위기 때도 그랬듯이 또 돈 풀 거니까 주식이나 사라 이러면서까지 약간 풍자 비꼬는 내용이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또 시장에서 야, 이거 돈 푸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JP모건도 거기에 거들어서 사실상 이거 BTFP라는 연준의 신규 대출 프로그램 포함해서 지금 2조 달러의 은밀한 양적 완화, 잘 티 안 나는 양적 완화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미 다 알고 있죠. 사실상 이거 양적 완화나 다를 바 없지 않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진짜로 야, 저도 약간 어이가 없다고 해야 될까 놀랐던 게 이 연준의 자산인데요. 구독자분들 금리 인상하고 같이 연준이 긴축한다 그래서 그동안 푼 돈 줄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줄였거든요. 여기 보시면 연준의 자산이 8.9조 달러,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어가지고 최고점 8.9조 달러까지 갔는데 쭉쭉쭉 줄여가지고 열심히 조금씩 줄여가지고 8.3조 달러까지 1년 내내 줄인 게 요건데 일주일 만에 그거 절반 되돌렸습니다. 야, 이게 진짜 허탈할 정도로 1년 줄인 거의 절반을 일주일 만에 되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디테일하게는 직접적으로 연준이 막 뭔가 사준 건 아닌데 은행들한테 빌려줬기 때문에 사실상 간접적인 돈 풀기나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참 이거 뭐 연준이 코로나 때부터 4조 달러에서 연준 자산입니다. 4조 달러에서 그 코로나 위기 막는다고 7조 달러가 됐던 게 계속 늘려가지고 8.9조 거의 9조 달러까지 갔던 게 줄여보려고 그랬는데 또 늘었습니다. 진짜 긴축이 쉽지 않나 봐요. 이게 돈 거둔다는 게 요 정도 줄였는데 지금 시장에서 발작이 나오는 겁니다. 은행이 벌써 3개가 무너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요거 줄이는 것도 힘든가 이런 생각 참 들었습니다. 벌써 막 시장이 항의를 하고 있죠. 못 버티겠다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도 주식시장은 오히려 막 지금 돈 풀기 기대감에 오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금리, 채권 시장은 난리 났습니다. 지금 채권 쪽은 변동성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막 급등락을 합니다. 채권 가격이 웬만한 주식보다도 더 크게 요동치거든요. 그래서 요즘 채권 가지고 막 매수 하시는 분들도 많을 정도로 돈이 다 여기로 가붙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로도 안 되니까 지금 대형 은행도 돕고 뭐 정부도 나서 안 되니까 끝판왕 버핏이 등장했다는 기사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루머일 수도 있는데 일단 요 기사가 최종이에요. 그러니까 버핏이 백악관 고위 관계자와 여러 차례 통화했다라는 것은 오피셜로 확인이 된 것 같아요.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직접적으로 말한 거니까 언론을 통해서. 그래서 공식적으로 매수를 뭔가 하겠다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근데 돌아오는 주에 아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백악관의 자문, 조언 형태 제공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장이 기대를 하는 게 저도 요거는 이제 조금 있으면은 버핏이 나설 수도 있다 생각 드는 게 버핏이 위기 때마다 구원자 역할을 했거든요. 2008년에도 골드만삭스의 지분을 헐값에 매입을 합니다. 제가 보면은 버핏이 사실 투자의 대가라고도 불리지만은 이것도 전략인데 진짜 그 파산 위기의 은행주를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하는데 대가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미들은 싸게 산다 개념이지만 버핏은 딜을 합니다. 단순히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주식뿐만 아니라 우선주 포함해서 무슨 전환사채 막 이런 조건이 좋은 주식들을 막 매수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중에 내가 이거 배당 한 10% 받을 수 있게 헐값에 사게 해줘 뭐 이런 유리한 딜을 붙입니다. 그리고 2011년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막 모기지 위기 때문에 휘청휘청할 때도 50억 달러 사는데 그때도 조건을 막 덕지덕지 붙여요. 그냥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나 이거 나중에 더 싸게 살 수 있는 옵션도 줘 이러면서 그러면서 했었는데 이번에도 뭔가 또 은행주를 싸게 사는 조건으로 엄청난 딜을 또 붙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여담이지만 좀 부러웠습니다. 백악관이 월가도 이제 다 건너뛰고 저기 오마 멀리 살고 계신 버핏한테 전화 걸었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오마의 현인이네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최종 구원자 역할을 해줄지 이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전날에 이런 루머도 돌았어요. 참 요즘 시대가 빨라져가지고 오마 여기 버핏이 살고 있는 집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방은행 본사들이 몰려있는 실리콘밸리 서부 지역 쪽인데 지금 지방은행에서 갑자기 비행기들이 막 오마하로 간다는 거예요. 오마하는 이제 상대적으로 도시가 아니고 조금 시골 동네니까 비행기가 이렇게까지 많이 올 일이 없는데 아니 일주일 안에 막 비행기가 20대씩 날아다니니까 다 버핏 만나러 가는가 이런 루머까지 돌았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마하 가가지고 이제 버핏한테 야, 좀 도와달라 살려달라 이러겠죠. 딜을 하겠죠. 그래서 흥미롭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뭘 사줄지. 그래서 제가 최상위 포시자라 그랬는데 버핏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은행주 얼마 전까지 막 다 던지더니 지금 다시 사도 버핏은 엄청 이득일 것 같아요. 그렇죠? 고점에 팔고 저점 매수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뭘 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유리한 이득을 많이 챙길 것 같고 요 기대감에 아마 월요일 뭐 화요일 이럴 때 주가가 또 들썩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은행주 많이 산대요. 또 이제 저가 매수 지금 보시면 뭐 기본 반토막 났으니까 물론 좀 조심하셔야겠지만 유의하셔야겠지만 나는 미국 정부나 버핏이나 대형 은행주들이 은행 살려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좀 베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의는 하셔야겠지만 이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크레딧 스위스도 이제 일단락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도 워낙 규모가 큰 은행이어서
무너지면은 미국이나 전 세계에 다 영향을 끼치거든요.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대마불사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요게 이 은행만큼은 망하면 큰일 난다 이런 리스트가 있습니다. 요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이 GSIB라 그래서 말 그대로 글로벌리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이다. 그래서 이 리스트가 있는데 1등급이 JP모건입니다. 저도 그래서 은행주에서는 JP모건을 제일 선호하는 이유가 망하기 정말 힘들다. 그러니까 정부가 망하기에는 정말 놔두기 힘든 최종 은행 중에 하나가 JP모건. 등급으로 치면 거의 이제 1등급입니다. 유일무이한 1등급이고 이게 이제 글로벌리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은행을 말합니다. 그리고 2등급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이런 게 있고 굳이 나누자면 3등급 쪽에는 골드만삭스나 유럽계에서는 바클레이즈, BNP 파리바 주요 중국 은행들. 그래서 사실 주요 중국 은행들이 망하면 미국도 안전하진 못해요. 이게 다 얽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함부로 서로 못 때린다는 얘기도 이래서 나오는 건데.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가 여기 한 4등급 정도 있습니다. 요게 미국의 다른 중요 모건스탠리나 웰스파고 이런 급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요게 망하면 미국도 당장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미국도 재무부 장관이 막 전화 걸어서 괜찮냐 어떻게 할 거냐 막 압박도 하고 확인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위스 쪽에서 지금 정부에서 지원금도 준다고 했고 경쟁사 UBS 이쪽이나 블랙락도 지금 인수전 뛰어든다고 주말까지 뉴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아마 쪼개서 이렇게 해체시켜서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망하기는 놔두지 않는다. 그래서 대마불사라는 이름도 붙였습니다. 죽지 않는다. 여담이지만 여러분 한국도 이 은행만큼은 망하면 안 된다 리스트가 있는 거 아시나요? 요거는 금융위원회에 들어가시면 있는데 매년 이것도 공개됩니다. 한국도 국내 그러니까 글로벌리 영향은 아닌데 도메스틱 그러니까 내수 기준으로 시스템적으로 절대 망하면 안 되는 은행들 리스트가 10개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지주가 있고 은행이 있는데 은행은 우리 너무 잘 아는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5대 은행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가 휘청휘청한다 소리 나오면 정말 심각한 거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그냥 참고하시라고 넣어놨습니다. DSIB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매년 업데이트 됩니다. 그 정도로 나라 시스템을 흔들게 할 수 있는 은행들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GSIB에 있는 은행들 유의 깊게 보고 있다.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은행이 휘청휘청하니까 증시는 올랐습니다. 참 오른 정도가 아니고 이 정도면 여러분 폭등 아닌가요? 나스닥 들고 계신 분들은 와, 이 유동성 확대. 지금 돌아온 지 연준 이제 금리를 어떻게든 한때는 빅스텝까지도 전망했는데 이제는 베이비다, 동결이다까지도 나오니까 한번 쉬었다 가지 않겠냐 아니면 올리더라도 말이라도 비둘기적으로 하지 않겠냐 이런 식 기대가 불어서 엄청 올랐습니다. 정말 놀랍고요. 나스닥이 한 주에 5.8% 올랐어요. 그래서 돌아온 지도 막 버핏이 좀 도와준다 그러면 같이 또 오를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은행이나 에너지, 경기 민감주가 높은 다우는 마이너스. 지금 증시가 따로 놀죠. 확실히 다우 지수와 S&P 500은 상대적으로 약세. 심지어 다우 지수는 나홀로 올해 수익률이 마이너스 전환했습니다. 이제 경기 침체 우려인 거죠. 다우가 미국 경기가 세야지 더 잘 나가는 주식인데 그걸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가 좀 약해지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은행주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오히려 금융주 우려 때문에 나스닥으로 몰려간 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입니다. 이 그래프가 뭘 의미하냐면 한 주 동안 나스닥이 S&P 500보다 얼마나 더 올랐냐는 그래프인데 이번 주에 나스닥이 5.8% 한 주 만에 올랐고 S&P 500은 1.1%밖에 안 올랐으니까 둘의 차이가 4%가 넘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난 적은 금융위기 한복판이었던 요때 빼고는 처음입니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시장이 따로 노는지 그리고 S&P 500 쪽에 금융주가 많으니까 금융주 에너지 이번 주에 많이 안 좋았거든요. 침체 우려 때문에. 그러니까 금융주 에너지 빠지고 금리 인하 기대감, 유동성 기대감에 나스닥은 올랐던 따로 놀았던 한 주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물론 지금 이 반등이나 상승이 이어지기 어렵다는 의견들도 많아요. 워낙 지금 흉흉하니까. 그래서 베어 스턴스 바운스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냈는데 2008년 3월에도 베어 스턴스라는 미국의 한 5대 은행이 파산하니까 증시는 오히려 3개월 동안 올랐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아니 은행이 망하는데 증시가 왜 올라? 정말 이상한 일인데 오히려 그때도 연준이 도와준다 그러고 결국 JP모건이 베어 스턴스라는 이 은행을 인수한다니까 야 이제 증시 돈 풀리나 보다 이러면서 3개월 동안 무려 S&P 500이 15%나 상승하는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증시는 참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망한다는데 오르고 너무 좋다는데 폭락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단기 전망은 정말 쉽지 않은데 그래서 반등한다면은 이런 베어 스턴스 스타일의 반등일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물론 지금 당장 금융위기급의 위기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보고서도 나왔었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지금부터 한두 달간은 정말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과거 통계를 보더라도 보통 이렇게 은행 파산 사건이 터지면 물론 막 정부는 수습하려고 하고 버핏도 등장한다고 그러지만 증시가 일단 한번 균열, 금이 갔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는 변동성이 계속 유지되는 게 통계적으로 그랬답니다. 그래서 보시면 80년대에 저축은행 사태,
90년대 IMF 때 이때 롱텀 캐피탈 파산, 금융위기, 팬데믹 이럴 때도 그렇고 이게 미국의 은행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회색깔 보시면 이게 이제 다시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럴 때 한두 달 정도는 경계감이 항상 높은 정도로 유지된대요. 사람들 마음속에 뭔가 불안감이 있는 거죠. 구독자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괜찮다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른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한두 달 정도 간대요. 1, 2주 만에 끝나진 않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특히나 오히려 초우량주 성과가 더 좋았대요. 제가 통계 보니까 지금도 그래서 애플, 마소 이쪽으로 돈이 좀 몰리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은행들 망해도 애플, 마소 이런 데도 현금 너무 많아가지고 주가는 좀 빠질 수 있지만 기업 자체가 위험하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물론 채권이나 금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주식은 애플, 마소로 옮겨간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더 좋았던 것도 있다. 이 정도. 여기도 보시면 보통 한 번 시작되면 파산 같은 게 시작되면 한동안 지속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료가 그런 자료입니다. 은행이 2001년부터 지금까지 파산했을 때 이렇게 시각화한 건데요. 2001년부터 지금까지 500여 개의 은행이 파산했는데 금융위기 때 이때 집중적으로 490개가 날아간 겁니다. 와 진짜 대박이죠. 그러니까 한 번 파산하면 보통은 줄도산 이렇게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를 내신 애널리스트도 이쪽 지금 2개, 3개 정도 파산했는데 아무래도 좀 시차를 두고 좀 더 이렇게 파산이 이어질 수 있다. 좀 조심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막으려고 해도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가 측면에서도 지금 헤지펀드나 세력들이 하이에나처럼 먹잇감을 찾아 나서는 거죠. 다음 먹잇감은 뭐지? 그러니까 이제 루머를 뿌리는 거죠. 야 어디 파산한대, 어디 위험하대 이러면은 주가 막 하락하고 지금 딱 이런 헤지펀드나 월가 세력들이 베팅하기 좋은 시점이잖아요. 시장이 막 흔들흔들하니까. 그래서 지역 은행주들의 지금 쇼셀러라 그래서 이게 하락 베팅론자들입니다. 공매도라 그러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변동성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누가 다음으로 가장 약한지 진짜 하이에나죠. 다음엔 누굴 차례일까? 이렇게 해서 지금 공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예금 보호가 잘 안 된다거나 고객이 소규모 기업이라던가 가게가 많다던가 이런 기업들이 지금 다음 또 후보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에도 넣어놓긴 했는데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 정도 될 것 같고 요 월가의 한 거물 한 분께서도 지금 같은 시기에 특히 루머 조심해라. 제가 봐도 막 미확인된 기사가 너무 많아요. 이런저런 호재성, 악재성 기사를 유혹할 거다. 그러니까 하루 막 급등했다가 하루 폭락했다가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버핏이 산다더라 그러면서 또 루머 돌면서 올랐다가 아니라더라면 막 폭락하고 이러니까 정말 이럴 때 소문에 의한 주가 변동 조심하셔야 되고 섣부른 투자했다가 돈 정말 녹아내릴 수 있다. 저도 이런 소문에 사고 파는 거 해봤다가 돈 날린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런 투자는 정말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바다 건너에서 나오는 뉴스인데 조심하시고 루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행은 이렇게 될 것 같고 당분간 주가 급변동 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투자자들은 안전한 데로 오히려 피신하면서 애플, 마소,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전원 초록불 강세를 보인 것도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는 지금 뭐 전망이 정말 어려운 게 사실상 수요일 이후에 전망이 다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를 보셔야 돼요. 세 가지. 일단 금리를 올릴 건지 동결할 건지 확률이 좀씩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새벽 3시 반부터 하는 기자회견에서의 연준 의장의 스탠스 그거 가지고 또 해석이 분분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좀 주의 깊게 보고 싶은 게 점도표 연준 내부의 위원들 10여 명이 어떻게 점을 찍고 있는지 만약에 진짜 하반기에 원래 금리 인하 없다 그랬거든요. 분명히 연준 위원들이 하나같이 나와가지고 올해 내내 금리 인하 없다 그랬는데 정말 점도표에는 슬쩍 금리 인하를 찍어놨을지 그랬으면 연준 위원들도 한 발 후퇴하는 거거든요. 점도표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구독자분들도 채팅창에 막 올려야 된다 뭐 인플레 어쩔 거냐 그러고 동결해야 된다. 지금 올리면 결국 다 죽는다. 정말 분분합니다. 참 함부로 말씀드리기 그런데 전망보다는 저도 연준이 신뢰를 주려면 그냥 베이비 스텝 원래 가던 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어쩔 수 없지 않나 싶은데 일단 은행은 틀어막고 가던 길을 가야 시장이 그래도 아직은 괜찮나 보다 할 텐데 진짜 동결이나 뭔가 부정적인 발언하면 막 시장이 되게 겁나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주 수요일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진짜 금리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 2년물 금리가 5% 넘었었는데 막 3.8까지 폭락한 거는 거의 주간으로 블랙먼데이 최대 낙폭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랐다 내리고 이런 폭이 너무 요동친다는 거예요. 블랙먼데이면 그때 증시가 말 그대로 박살이 났던 그 주간이었는데 그 정도로 시장이 막 놀라서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고 유가도 70불 정말 오랜만에 깼습니다. 침체 우려가 오면서 이제 그 핑계가 된 거죠. 15개월 만에 유가가
70불을 이탈하고 내려갔어요. 폭자는 바닥을 다진다, 뭐 하반기에 오른다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계속 횡보할 거다 그랬는데 고유가라 그랬는데 벌써 60불대로 내려갔습니다. 야, 그러니까 침체 우려가 되게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성 지수도 살짝 고개를 드는 모습이고 달러도 금리 더 못 올릴 것 같으니까 약간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약달러로 가려고 하는 모습인데 요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까지만 해도 파월 의장이 뭐 금리 더 올려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 터지고 크레딧 스위스 우려되고 막 이러면서 올리긴커녕 내려야 된다가 대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건 돌아오는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유럽도 그렇게 시장이 많이 걱정했는데 일단 빅스텝은 했어요. 근데 시장은 이미 유럽이 올려봤자 얼마나 올리겠어 하면서 하반기 인하를 전망 중입니다. 그래서 유럽도 다음번에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면서 전망 가이던스를 제거했죠. 원래는 무조건 다음에도 빅스텝 갈 거야 이랬는데 그 말을 싹 뺐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연준도 이번에 하반기에 또 혹시 어떻게 한다고 할지 한번 힌트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금리 인상 동결보다도 진짜 무서운 시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첫 금리 인하 시기가 보통은 증시에 안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증시가 막 동결하고 나서 유동성 뿌린다 하면서 기대감에 오른 적도 많았거든요. 근데 과거 통계 보시면 보통 이제 첫 금리 인하하는 그 시기에 뭔가 문제가 터진 거잖아요. 그때 증시가 평균적으로 과거 위기 보면 한 20% 빠졌고 조금 하락 기간도 있었습니다. 저 이 제목이 좀 인상 깊었는데 한 유명 투자자가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는 걸 두려워할 게 아니고 지금 연준이 금리 인상을 못 한다고 하면은 당신도 두려워야 된다. 이 말이 조금 이번 주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하니까 연준이 금리를 못 올리는 거거든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나중에 조금 있다가 금리 동결하고 이제 인하할 때 그때를 조금 조심하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예상대로면 하반기가 될 것 같아서 그거는 기본 시나리오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참고 정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전망은 정말 어려우니까 이 정도 될 것 같고 추가로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데 요즘 구독자분들 질문 주시는 게 리포트 보고 한번 직접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너무 매크로 이런 거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기도 제 책의 일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좋아하는 윌리엄 오닐이라는 투자자도 수십 가지 기술적 지표, 경제적 지표 이런 거 내세워서 시장이 이렇게 갈 것이라고 말하는데 귀 기울이는 건 사실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 이거 좀 찔리는데 저도 안 보려고 노력하지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궁금하니까. 근데 리포트 보고 직접 공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좀 누가 말해주는 것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산업 리포트라는 걸 정말 추천드리는데 뭐 예를 들면 AI 산업, 전기차 산업, 로봇 산업 이런 식으로 궁금한 산업 리포트를 공부하시는 게 진짜 내 걸로 만드는 데 좋더라고요. 그럼 어디서 보냐? 요즘은 모바일로도 리서치 탭이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제가 쓰는 거 보면은 투자 나우라는 탭 안에 리서치가 있는데 제가 들고 있는 주식에 관련된 리포트를 맞춤형으로 해줘요. 이거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지금 막 이렇게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들고 있으니까 AI 리포트를 알아서 골라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요즘 잘 돼 있으니까 써보시고 산업 분석 리포트 보시면 정말 양질의 자료가 많습니다. 뉴스에 없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팁으로 주시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으니까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바일로는 쓰시는 증권사 MTS 아니면 PC에서는 당연히 증권사 들어가셔도 되고 모음 돼 있는 데는 여기 한경 컨센서스라고 여기 들어가시면 증권사에서 올려준 리포트 무료로 모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출력해가지고 다 밑줄 그으면서 봅니다. 그래서 정리해놓고 좋은 내용들은 구독자분들께 공유해드리는데 직접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 캘린더 공유드리고요. 역시 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서 다음 주 증시도 흐름이 좀 요동칠 것 같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최종 금리에 다 왔다 동결이다도 있지만 지금 침체로 인한 충격이라던가 잠재되어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으니까 조금 리스크 관리 같이 하시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